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하면이 38개월 만에 긴축을 종료했다. 이창용 추가 인하는 금융 안정 고려. 이게 금융 안정이란 게 그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금리를 한번 내리게 되면 보통 계속 내리게 되니까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이 피벗이라 그러는데, 피벗.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멈췄다가 내려가는 건데, 이걸 피벗이라고 그래요. 피벗이 되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여러 번 내려가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아, 이제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니까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상식이죠. 특히 뭐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오늘 샀다가도 오늘 팔 수 있지만, 아파트는 한번 사면 한 2년은 들고 계시잖아요. 한 2년 이상 시장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도 실제로 거래주기가 길잖아요. 한번 샀다가 파는데 한 2년씩 걸리고, 최소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계약 한번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래 시간하고 거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흐름이 천천히 반영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같이 매일매일 실시간 신고가가 막 신문에, 어느 나라가 지금 신문에서 아파트 거래된 거 신고가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도한 나라가 있냐 싶기도 한데, 그런 거 보고 막 유튜브만 돌리면 뭐 오른다 떨어진다 말들이 많은데 다 단기적으로 평가를 하죠, 시장을.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좀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그래서 금리가 이제 미국이 먼저 내렸죠. 5.5에서 훅 내려버렸어요. 5.0으로 내렸죠. 그래서 빅컷 했잖아요, 빅컷. 한국은행도 이제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0.25 내렸고, 우리가 9월에 내리려고 그랬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한 달 늦게 내렸는데 조금 늦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내리기도 쉬웠을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실제로 기준금리를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건 아니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은행채 5년물 금리인데 시장금리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시장금리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요한 시장금리를 볼 때는 은행채 5년물 AAA 무보증 을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금리고, 이게 기준금리에 밑에 이게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금은행들의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평균 금리예요. 보면 기준금리 위에 시장금리가 있고 시장금리 위에 대출금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가 조금 비싸고, 은행이 시장금리로 돈을 빌려와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비싼 게 정상이죠. 그래야 은행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정배열된 상태에서 기준금리, 시장금리, 대출금리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기준금리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시장금리하고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오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하고 대출금리는 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기준금리는 한번 방향을 바꾸면 한 번 내리고 만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번 내리게 되니까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두 달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가 안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피벗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우리 보통 이제 2년 이상 보니까 길게 보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대출금리도 계속 내려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야, 기준금리 내려갔다, 아파트 떡상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이제 금리가 점점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금리 내려가는데 비례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한두 달 집값이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올해는 못 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해봐요. 시나리오. 1번, 빠른 기준금리의 인하.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죠. 기준금리가 슉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대로 몇 달 지나면 떡상을 하겠죠. 빠르게 내려가니까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느린 기준금리의 인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천히. 이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몇 년입니다. 몇 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 5, 6, 7, 4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4, 5, 6, 7. 집값도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서 빠르게 내리면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내리면 천천히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번인 것 같다라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빠르게 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상승론자는 맞지. 상승하는 게 맞지. 그런데 급등은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년 지나고 나면은 매도 올라와 있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매도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주택자라서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막 갭으로 막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섯 개가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똘똘한 하나를 사야 되고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좋은 데다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망고 쓰면 나만의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 않냐.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사게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 대출 규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시장금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은행 예금, 금리 또는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시장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와요. 5년물 채권금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 시장금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압박을 하는 거고 작년 말에는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고 올해는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 증감률을 연도별 대출 증감률을 이제 증감 봤더니 대출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이걸 이제 봤는데 대출은 계속 늘었어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에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좀 주춤했잖아요. 그때 보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2020년, 21년에도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값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2020년, 21년의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빡셌는데 왜 그때는 대출이 이렇게 늘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도 실수요자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 오르면 사람들은 집을 사거든요. 결국 뭐냐면 대출은 거래량이라도 관계가 있지만 거래량이 많으면 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거고 집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사람들이 집이 오른다는 걸 생각하고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사고 싶은 마음이 깊으면 대출을 막아도 집값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좀 다들 뜬구름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고요. 정부가 언제 집값 하락시킨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정부가 하락시킨대요? 아니잖아요. 정부는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을 시킨다고 그랬죠. 언제 하락을 시킨다고 그랬습니까? 건설 경기도 내수 경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쉽게 포기 못하죠.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부는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번 정부의 기준은 뭐냐면 지난 정부는 좀 약간 무지성이었던 것 같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즉흥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 막 이러니까 은행도 정신없고 자기들도 정신없었을 거야. 그리고 제일 큰 피해자는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실수요자들도 분양받아놨는데 갑자기 대출 안 해준다 그래갖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었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집이 뜨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럼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면 대출 규제를 더 조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가면 하고.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한국은행이랑 정부랑 합의해 놓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GDP 성장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월 5.5조 정도다. 올해는 그렇다라는 거죠. GDP가 더 성장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부채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빨리 드는 것은 정부도 한국은행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제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수요가 없어서 떨어질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세요. 잘 보세요. 2024년 5월별 가계부채 증감액입니다. 1월, 2월, 3월, 3월에는 증가 안 했고 4월, 5월 되면서 5월, 6월 되면 조금 올라왔죠? 7월 좀 주춤하다가 8월, 9월 급증했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이때는 풀어주다가 5월, 6월 좀 이야기 좀 나오더니 7, 8월에 갑자기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5조를 선을 그어보면요. 딱 요만큼이에요. 5.5조. 5월, 6월 넘었잖아요. 그쵸? 7월은 안 넘었죠? 5, 6, 7 좀 흔들흔들 하다가 8월달 빡세게 올라가고 9월달 내려버리니까 어때요? 바로 규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5.5조를 넘었냐? 안 넘었냐?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가계부채가 5.5조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이 기준, 베이스라인,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빨간 선을 넘지 않으면 정부도 딱히, 한국은행도 딱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고, 그래야지 금융이 안정된 걸로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가계부채 쪽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주로 생기던데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담대 있잖아요. 그것만 주택담보대출로 보는 게 아니라 집단대출 있잖아요. 분양받아가지고 분양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집단대출도 포함됐고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담대라 그래요. 주담대. 자, 그러면 주담대가 늘어나려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려면 거래가 많이 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받아 사니까 거래가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나겠죠. 앞으로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대출이 5.5조를 넘어가지고 계속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의 문제고 대출이 터지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10월, 11월, 12월에 느냐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자, 10월 달에 잔금을 해야 잔금 때 대출을 실행하는 거니까 계약은 보통 몇 달 전에 해요? 2달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7월에 계약한 거는 9월에 보통 잔금을 하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8월에 계약한 거는 10월에 잔금을 하니까 그때 대출을 실행을 하겠죠. 근데 보세요. 제일 위에 이게 7월이에요. 7월 거래량. 7월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니
9월에도 여전히 대출이 늘어났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6월이다라는 겁니다. 6월. 6월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달에도 대출이 많았던 거예요. 6월, 7월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지. 5월 달 여기서 시작해갖고 5월 달은 좀 적었죠? 그래서 7월 달은 좀 증가량이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9월은 아예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너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 10월 말이나 11월부터는 확실히 줄은 것처럼 보일 거고, 이 추세가 12월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 번 줄어든 거래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거나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줄어들 거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다시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금리도 낮추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당분간은 빡세지기 힘들 거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한번 낮추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또 슬슬 올라서 봄 지나면서부터 또다시 거래량 늘고 대출 늘고 규제 또 하고, 가을 겨울 지나면서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준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대출은 새로 사시는 분들 이야기고, 기준을 갖고 있던 분은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금리와 관련된 건데 금리만으로 집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금리하고 수급으로 결정되죠. 수급으로 결정되는데, 이게 서울의 앞으로의 입주 물량인데, 특히 여기 보이시나 있죠? 이쪽이 특히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2024, 25, 26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어떤 분들은 이제 숨어있는 입주 물량이 있다, 막 집계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거의 수작업으로 90% 이상 집계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계를 만든 이래 한 40년 만에 제일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는 제가 보기엔 중립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고, 한국은행도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이 중립금리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내려간다는 건데, 외국계 은행들, HSBC 이런 데서는 한국은 최종 2.25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 중반 정도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중립금리가 그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건데, 예전처럼 0.5로 내려가고 1로 내려가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금리 이야기보다는 수급의 이야기들 하게 될 건데, 서울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리는 이제 변수에서 상수로 바뀔 것이고, 수급이 이렇게 40년째 최저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하락한다는 이야기 이런 거에 길을 열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되겠다. 적어도 서울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급락할까요? 아니면 급등할까요? 아니면 약보합 조금 내릴까요? 아니면 강보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4번일 거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급등이 올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 서울은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다, 스트롱 바이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급등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놓고 시간에 묻어가는 전략, 열심히 한 2년 살다가 보면 또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너무 마음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집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움직이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현명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여러분 가족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